안녕하세요. 굉장히 쑥스럽네요. 그냥 이 책을 준비하면서 뭐 이 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제가 생각한 18세기 그 소품이나 어떤 건가에 대한 얘기만 좀 잠깐 할게요. 지금 우리가 28권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저기 동청령 그 춘향전부터 나와서 춘향전은 제가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저는 나름대로 6개월을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원해서는 아니고 본의 아니게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 낭송책을 이 18세기 소품문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이게 풀었었다고 하는데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사람의 작업이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번역을 하더라도 이 번역문을 정말 읽기 좋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희 연구실에 정말 무지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소품문을 읽어본 적도 없고, 뭐 여타 다른 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같이 읽어주고 그걸 같이 윤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윤문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막 늘어가지고요.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윤문을 할 때쯤 되니까 이제 너무나 거침없이 이 문장의 군더더기가 어떤 건가를 과감하게 지워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으로 정말 그때 처음, 제가 이걸 마지막에 넘기면서는 거의 12시까지 그 친구들을 데리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졸지도 않으면서 이걸 다 읽어내면서 하나하나 문장을 깔끔하게 해주는 바람에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드림이에요. 그래서 꿈의 드림팀이 아니라 읽어 드림. 그 다음에 윤문의 드림이에요. 그래서 드림팀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 그 드림팀에 안에 들어가는 뭐 사람들이야 바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그 친구들의 실력도 같이 늘어왔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얻은 게 가장 큰 소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출판사 이 북드라망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마지막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북드라망 출판사의 편집팀은 제가 알기로는 우주 최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실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고 초고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면은 실수가 되게 많은데 그 실수들을 다 잡아내요. 그래서 옆에 빼곡하게 교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문해야 될 것과 교정해야 될 것을 다 써가지고 보내줬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보다 플러스미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읽은 거거든요. 근데 매 편마다 그렇게 해서 28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저는 그러니까 뭐 다른 출판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이렇게 교정을 꼼꼼하게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들여서 해주는 팀은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낼 수 없는 것들을 다 잡아주는 이 북드라망 출판사 편집팀한테 정말 저는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그분들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 공은 다 돌리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책을 낼 때는 북드라망에서 내시죠. 예. 예, 요즘에는 제가 장자를 읽을 때도 그렇고요. 새삼 요새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읽으면서 연암집을 읽고 그럴 때도 요새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부득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목적을 두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그만둘 수 없는 거거든요. 부득이. 안 입을 자, 얻을 득자, 그만둘 이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음이기도 하지만 참 닥치면 그만둘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나한테 오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도 없는, 그래서 닥치면 맞닥뜨려서 하는 그것. 그게 저는 운명 같은데
저는 우리 그 남산강학원 뭐 규문 그다음에 여기 문탁 네트워크도 다 아마 이게 부득이하게 온 일들인 것 같아요. 이 출판사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그냥 느닷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던 어떤 책들을 그냥 선택하게 된 거고 그걸 하게 된 일이 진짜 부득이해서 온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운명이 있다면 아마 이게 왔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또 한 번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길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요즘에는 제가 되새기게 돼요. 일은 어쩔 수 없이 온다. 그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거 딱 그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제대로 그냥 잘 해나가면 저는 삶에서 어떤 다른 전환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18세기 소품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소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하고는 굉장히 다른 글쓰기를 이제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선비들에게도 사실은 어떤 부득이함이 온 거예요. 선비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시기가 저는 18세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8세기 소품문의 이 세 작가는 그 해완 이용휴, 그 다음에 그 청장관 이덕무, 그 다음에 초정 박제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문인들의 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덕무나 박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해완 이용휴는 들어보셨나요? 사실 따지면 이덕무나 박제가에게 이렇게 새로운 글쓰기의 어떤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용휴예요. 왜냐하면 이용휴는 가장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18세기에 어떤 새로운 글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소품문으로 시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용휴라는 이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거의 접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나? 라고 하는 발견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 이용휴는 남인입니다. 이용휴는 남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호 이익의 조카예요. 아시죠? 실학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호 이익의 조카인데 성호 이익이 실학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벼슬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그 숙종과 장희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이 숙종과 장희빈 사건에 얽혀서 노론과 남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정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노론이 한번 이렇게 축출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사한국이에요. 그 1689년에 기사한국이 있었고 다시 이제 소론 남인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노론하고 소론이 이제 갑술한국이라고 해서 그 1694년에 이제 소론이 힘을 받아서 이 남인을 또 축출하게 되는 요 사건 때문에 사실은 노론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송시열, 뭐 김수환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으로 인해서 또 남인의 많은 사람들이 축출당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은 남인은 영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남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 이런 것을 얻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호 이익의 둘째 형이에요. 이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남인을 옹호하고 노론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돼요. 이럴 때 숙종은 남인들한테 굉장히 이제 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잠이 국문을 당하다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보고 성호 이익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평생 그냥 정말 문장가로 살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조카였던 이용휴. 그러니까 이용휴는 성호 이익의 그러니까 넷째 형이에요. 넷째 형의 아들이거든요. 이 넷째 형의 아들이었던 이용휴도 마찬가지로 생원시에는 합격을 했지만 이제 그 이상의 시험을 보지는 않고 아예 관직에 나아가는 길을 그냥 딱 접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 노론이었던 사람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국을 거치면서 더 이상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백수. 우리가 요즘에 추구하는 그 뭐 정규직 비정규직도 아니라 그냥 백수예요. 자, 우리가 그 조선시대에 선비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관직에 나가면 정규직이지만 안 나가면 다 백수입니다. 그래서 땅이 있으면 그거 뭐 그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출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도 없으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뭔가 다른 걸로 생계를 이어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제 나는 관직에도 그러니까 출세를 하기 싫어. 할 수도 없고 또 하기 싫은 사람도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침이 너무 많잖아요. 목숨을 걸고 벼슬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로운 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가 세상을 경영할 만큼 그렇게 자유가 주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저는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선비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난 선비임은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뭐 책도 읽고 글도 쓰겠지만 그걸 우리가 이제 주경매화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선비임을 포기할 수 없는 일련의 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사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존재의 전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글쓰기도 사실은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나는 독서자예요. 선비는 독서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은 또 뭐를 해야 되죠? 당연히 글을 써요. 나는 글을 쓰는 사람. 이제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선비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고 글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글로써 자기 존재를 다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업 문장가가 생겨나는 시대가 18세기인 것 같아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라 다른 거는 문장을 써서 써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문장으로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문장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되고 자기의 존재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저는 18세기 선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내가 선비이다 라고 할 때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과 다른 선비임을 증명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을 다르게 써야 돼요. 책을 다르게 읽고 글을 다르게 쓰는 것.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낙척한 남인입니다. 그리고 이덕모와 박재관은 또 서얼이에요. 서얼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출세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기의 처지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로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면 기존의 출세를 위해서 글을 쓰던 사람하고는 다른 글쓰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과거에 제대로 합격하고 그 다음에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글쓰기를 썼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고문이라고 하는 양식의 글쓰기를 써야 됩니다. 옛고자 그럴 문자 고문이에요. 이 고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선진 양안 시대의 문장을 모방해서 쓰는 그런 문장 형태를 우리가 이제 고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유의 고문운동은 들어보셨죠? 예. 그럴 때 뭐냐면 이 고문은 뭐냐면 사실은 성인의 그 뜻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글쓰기. 그때 한유도 표절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쓴 문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인의 뜻을 추구하는 글쓰기가 바로 고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6세기에 이 고문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된 글쓰기, 공식적인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18세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 합격을 하려면 어떤 글쓰기를 써야 되는 거죠? 고문에 의한 글쓰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올 때는 굉장히 뜻이 좋잖아요. 표절하지 않고 성인의 진리를 추구하는 글쓰기. 그게 바로 고문의 새로움이었을 텐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틀로 천편일률적인 글쓰기가 탄생한다는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들은 이제 고민했어요. 저 천편일률적인 글쓰기를 따라 쓸 것인가? 그럼 저들하고 내가 다른 게 무엇인가? 나는 오로지 문장으로 세상과 만나야 되는데
저들이 쓰는 것처럼 만난다면 내가 지향하는 바도 똑같지 않을까요? 간직에 나아가서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 밖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이제 다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글쓰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은 게 뭐냐면 명나라 말기 그 다음에 청나라 초기에 유행하던 소품문이에요. 소품문 이건 뭐냐면 다소 짧은 자유로운 형식의 글쓰기입니다. 조금 다소 짧으면서 자유로운 형식의 이제 글쓰기였는데 이들이 여기서 새로운 글쓰기의 어떤 틀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걸 가져옴으로 해서 이들은 이 고문의 글쓰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선두주자가 바로 이용유, 그 다음에 이덕무, 그리고 박제가입니다. 자, 그 유명한 연암은 뺐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연암의 글쓰기는 또 여기다 넣기에는 더 격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로움은 소품문에도 매이지 않고 고문에도 매이지 않는 글쓰기여서 그건 따로 처리를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품문이라고 하는 이 글쓰기, 그래서 공식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새로움을 추구한 사람들, 이것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명나라 그 소품문이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개성에 따라서 문체의 격식이나 이 내용이 달라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글이 바로 소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품문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기존의 그 한문의 이 전범이 되는 문장 양식들이 있잖아요. 장르가 있잖아요. 비지문, 묘지문, 뭐 이런 거 있죠. 제문, 우리가 그 기문, 여행을 가서 쓰는 기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형식의 글들이 있거든요. 그것 자체를 깼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장르 안에서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격식이. 그 격식을 깨는 것이 바로 소품문의 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품문 그러면 그냥 짧은 형태의 글이다라고만 말하면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잘못 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당대의 그 고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글쓰기의 격식을 깨는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소품문의 진정한 뜻은 저는 파격인 것 같아요. 파격. 어떻게 하면 기존의 틀을 깰 것인가 하는 이 문제. 그런데 이 문장의 어떤 감각을 바꾼다는 일은 그냥 문장의 감각만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따라야 될까요? 이 내용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말하는 거는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라. 그게 또 파격이에요.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게 되면 또 뭐가 바뀌죠?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죠. 고정된 틀. 이 틀을 깨라.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라고 하는 시험에 집착하고 출세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이런 모든 방식의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죠. 이것을 깨는 것. 그것이 또 이 소품문이 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품문은 굉장히요. 그래서 폭발적이진 않아요. 아주 혁명적으로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바꾸는 이 문제는, 생각을 바꾸는 이 문제가 굉장히 혁명적인 것 같지만 그게 글쓰기로 담길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은근해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요 18세기 소품문의 제가 생각하는 그 특징은 정말 섬세하고 아주 은근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어떤 그 균열을 보여주는 글쓰기가 바로 저는 18세기 소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품문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모방이에요. 표절이에요. 따라하기, 흉내내기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해요. 사실은 이렇게 따라한다는 건 글을 따라한다는 거는 뭐죠? 죽은 글이에요. 거기 자기는 없어요. 자기 글은 없는 거예요. 자, 삶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모방을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뭐죠? 죽은 삶이에요. 가짜 삶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한 건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글쓰기, 내가 드러나는 삶,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어떤 그대로의 어떤 삶의 방식, 독창적인 삶의 방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함께 추구한 것.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굉장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방식을 너무나 혐오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용에도 이덕무도 박재가에게도 공통된 어떤 지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용에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나와 다른 사람을 견주어 보면 여러분이 가깝죠?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더 가까우세요, 여러분하고 비교했을 때?
나와 사물을 견주어 보면 여러분이 귀하고 사물이 천한 거죠. 이용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한대요. 그래서 가까운 것이 먼 것의 말을 듣고 귀한 것이 천한 것에게 불임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그래서 우리가 뭐 니체가 그 귀족의 윤리라고 해, 강자의 윤리, 귀족의 윤리인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귀한 것이 천한 것에 불임을 당한다. 어째서인가? 그러니까 욕망이 밝은 것을 가리고 습관이 참된 것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성내는 것에서부터 행하고 머무르고 굽어보고 울어보러 보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한대. 이게 흉내내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체적으로 하지 못한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웃음, 우리가 하는 얼굴 표정, 우리가 보여주는 이 봄의 분위기, 이런 것까지도 다 따라하기 때문에 놀이개가 되고 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생각, 땅구멍과 뼈마디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실은 이 자각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문장이 바뀌면 또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선비라고 하는 이 부득이한 존재성에 대한 고민이 던져졌을 때 이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선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 그러면 글을 쓴다는 건 흉내내지 않고 쓰는 글이어야 진정한 우리가 선비가 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인들은 결국은 자기 글은 독창적인 글쓰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한테 주어진 그 비평어가 뭐냐면 이들은 기괴한 글쓰기를 쓴다. 아니면 첨심한 글쓰기를 쓴다거든요. 이 기자라고 하는 건 이상할 기자인데 사실은 다를 기예요. 그래서 다른 글쓰기를 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글쓰기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글쓰기를 쓰는 요 세 사람들. 그래서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런 문장을 세상에 내놓겠다. 새로운 글쓰기를 쓰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러면은 새로운 글쓰기라는 건 어떤 걸까? 이용유는 그 새로운 글쓰기가 아주 짧아요. 문장의 이 격식이요. 그 문장 그 18글자, 한자가 18글자로 구성된 것이 하나의 그 산문이에요. 너무너무 짧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나오냐면 그 그림을 비평을 하는데요. 자, 보통 화가들이 고양이 그림을 그릴 때 그 쥐구멍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쥐구멍을 지키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게 이제 보통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양이를 그려요. 격식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모양은 조금 다르겠죠. 손 모양이든 이렇게 지키는 모양이 다르겠지만 자, 이 화가는 고양이가 나비를 희롱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게 새로움인 거고 이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움이라고는 한다면 우리는 막 경천동지할 만한 뭔가 특별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용유는 그렇게 말해요. 구도는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도를 찾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있는 게 구도잖아요. 우리가 또 구도하면 이 도라고 하는 초월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구도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용유가 단적으로 말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 한 선비가 있어요. 한 선비한테 준 글인데 이 집은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책상 하나 놓고 병풍 하나 가렸더니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작은데 구도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고. 자네가 방향만 바꾸면 그게 구도래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환한 창이 우리 앞으로 펼쳐질 때 그때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 굉장히 간단한 거죠. 명암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바뀌는 것. 아까 그림도 그랬잖아요. 그 그림의 어떤 그 문장이 달라지고 그림이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고양이 생각할 때 쥐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나비를 희롱하는 그런 유희를 즐긴다는 거, 그걸 그릴 때 어떤 새로움 같은 거인 거죠.
그래서 그걸 문장으로 표현해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변해야 돼요.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고정된 진리, 결국은 뭘까요? 이걸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까는 고문에서는 성인의 뜻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성인의 뜻은 혹은 성인의 진리는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육아의 진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유학자가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방식을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인의 고정된 진리가 정말 다 진리일까 진실일까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사회에 뭐가 되나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 같은 것을 일으키는 글들이 이 사람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상에서 어떤 이치를 찾게 돼요. 삶의 이치를. 그래서 굉장히 이 우리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아주 흔한 일들. 그래서 이들의 글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다고 생각해요. 잣달다. 이들의 글을 잘못 평가하면 우리가 잣달다. 좋게 표현하면 섬세하다. 그런데 그 속에 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다 세상만사의 이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일상적으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물들 그러니까 이 널려있는 이 사사물물 속에 사실은 뭐죠? 이 세상에 지극한 것들이 다 개개에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개개의 그 지극한 것 그것을 발견하고 쓰는 사람이 사실 글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글쓰기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고정된 틀을 깨는 것이 바로 이제 생각을 바꾸는 일일 텐데 정말 남과 다르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려면 남과 다르게 본다는 건 특별하게 무엇을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것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고 결국은 뭘 얘기해야 되죠? 다른 삶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품문에는 굉장히 짧지만 기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굉장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의식이네, 선비의 자의식이 있어요. 어떤 거죠? 선비의 자의식, 가난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처지가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미한 사람들, 뭐 선비여도 한미한 거죠. 벼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삶에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누가 담아주는 거죠? 오로지 부탄자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탄자로만 가지고 그들을 담는 글쓰기, 그것이 바로 18세기 소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소품문이. 그래서 아주 폭발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아주 잔잔하고 한미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생활이 들어있는데 이 소소한 일상 속에 놀라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담겨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들에게는 공평한 필력이 필요해요. 그죠? 누구나 똑같이 그 지극한 이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힘. 그건 뭐죠? 내가 누구나 평등하게 바라보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필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전제도 내려놓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상도 없어요. 이미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세상 만물을 정말 공평하게 대하고 꿰뚫는 그런 희망이 필요한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저는 이용유, 박제가, 이덕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보면 이용유는 진짜 나를 찾고 좋은 삶을 찾고 좋은 글쓰기란 어떤 건가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선비로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영웅적인 어떤 삶, 위대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꾸려나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려전 같은 거 혹 많이 읽어보셨죠? 이 연려전이 특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벅지 정도의 살은 좀 떼주고 우리가 이 단지 좀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이용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부인은 사실은 효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얘기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평범한 부인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결같이 하는 것은 등이 가려우면 긁어드리고 유광이 꽉 차면 그걸 비워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밝혀내요. 한평생을 그렇게 했다는 거. 한결같이. 평범하지만 지극히 이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걸 한결같이 변함없이 한 이것이 이 사람에겐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비도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점이다. 그러니까 뭐 여자만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성비들이 배워야 할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아주 소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선이 되는 것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용에 의하면 한 끗 차이예요. 어떤 걸까요? 자, 신문초라는 사람한테 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유의 글은요 다 자기처럼 합리한 사람들한테 주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처럼 지금 뭐 문학적인 글쓰기로서 뭘 뽐낸다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건네는 글쓰기가 되게 많은데 신문초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금강산으로 떠나요. 근데 신문초가 떠나는 그날 금강산이요. 이때 18세기가 되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답지를 해서 혼탁해졌어요. 그런데 마침 신문초가 가려니까 이 금강산에 비가 쫙 내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싹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날 신문초가 떠나는 날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사람들이 다 과거 보러 가는 날이다. 이게 이렇게 문장이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해서 싹 오버랩돼요. 그러니 그 선인과 범인이 되는 것은 갈림길은 바로 여기다. 다른 사람이 과거를 보러 갈 때 얘는 금강산으로 떠나는 그것이 바로 신선이래요. 신선과 범인의 차이. 여러분도 다 선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다 여기 와서 뭐 하죠? 여기 와서 뭘 하시잖아요. 그 한 끗 차이가 굉장히 삶에 이 차이를 주는 거죠.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천지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그래서 웃음이 좀 나오는. 이덕무는 뭐냐면 이용유가 이런 글을 썼다면 이용유는 정말 미세한 관찰력이에요. 이덕무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병약했어요. 이 사람은 여름만 한철 나고 나면 쓰러져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책 읽기였어요. 이용유에게 책 읽기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냥 이 목숨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호가 뭐예요? 간서치예요. 책만 보는 바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정말 책만 보고 책만 베껴요. 그래서 손이 다 닳도록 책을 베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소심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덕무의 그 긴 문집을 읽다 보면 이덕무가 안쓰러워지실 거예요. 짠해요. 너무 그렇지만 이렇게 책을 좋아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덕무가 짠하게 책만 열심히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추구한 건 뭐냐면요. 시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좋은 글을 쓴다는 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여기 게으른이도 계시는데 게으른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책 보고 관찰하고 이 사람은 화장실 앞에 변소 앞에서 측간에서도요 새롭게 피어나는 꼬물거리는 곤충들 이거 관찰하느라고 그걸 너무 미세하게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 그 이덕무의 눈은 제가 보기엔 현미경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사물들 그 사물들에는 다 지극함이 있는데 그 지극함을 이 사람은 다 오롯이 담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빵 터졌던 건 뭐였냐면요. 8, 9월의 모기는 요 부리가 연꽃 같다. 옛날 시에서 봤대요. 이덕무가. 부리가 연꽃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모기의 부리를 본 적 있나요? 없는데 봤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8, 9월이 지나서 자기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기는 안 문대요. 뿌리같이 생기니까. 봤더니 진짜 여기 연꽃같이 피었더라. 자기가 언제 읽었던 거 너무 궁금했었고 그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에서 해결됐다. 그래서 그걸 글로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덕무가 이걸 잘 발휘를 했으면 파브로 곤충기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른 글을 너무 많이 보느라고 메모를 너무 많이 하시느라고요. 그런 걸 못 남기셨고 그렇지만 쪽제비에 관해서 쥐에 관해서 뭐 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곤충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제비든 누구든 다 자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또 그 글에서 담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박제가인데요. 박제가는 여러분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글은 섬세하지만 이 사람 의식 자체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덕무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 정말 굉장히 우정이 깊었어요. 나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덕무는 소심하고 예를 지키고 섬세한 시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박제가는 그 서울이라는 자의식에 꽉 차갖고 사람이 독단적이었어요. 건방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굴복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뭐죠? 북학의 기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학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청나라를 갔다 와서 북학이를 쓴 사람은 저기 박제가거든요. 그래서 북학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대영도 북학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박제가가 먼저 북학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통념의 강막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통념의 강막으로 쌓여있다. 이 강막을 벗겨내는 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에는 편편히 뭐죠? 강막을 벗겨내기 위한 싸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막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문체반정이 일어났을 때 다 반성문을 제출했어야 되잖아요. 박제가도 이덕무가 다독거려서 반성문을 빨리 제출하라 라고 해서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그 반성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나올 텐데요. 자, 그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은 기장도 있고 뭐 짠맛도 있고 또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여러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도 올려야 되고 사과도 올려야 되고 너무나 여러 가지 올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기장대로 그 기장대로는 기장은 단맛이겠는가요? 이 단맛대로 쓴맛이 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맛을 하나로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나름의 걔네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본성인데 어찌하여 그것을 다 하나의 맛으로 통일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품문 계속 쓰겠습니다. 우리가 폐사소품문이라고 하거든요. 소설체와 같은 글쓰기. 그래서 정조는 굉장히 영민한 왕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문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 서학도 위험하지만요. 서학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 문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체는 생각을 바꿔야지 문체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문체도 바뀌거든요. 역으로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불온한 것이 바로 문체다라고 생각해서 문체를 아정하게 되돌려야 된다. 어떤 균열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런 왕에게 박제가는 어찌 맛을 다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글쓰기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박제가는 늘 주장하거든요. 여러 맛이 있어야 되고 여러 글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각자의 본성대로 움직이는 글쓰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사람은 각각 사실은 문체 안에서 굉장히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그 글들을 썼어요. 그래서 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박제가는 문장을 많이 썼다기보다는요, 사실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소품문이어가지고 박제가의 글이 조금 그러니까 비중이 적어요. 이 사람은 시를 되게 많이 썼는데 시에서도 새로움을 되게 추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리면 박제가는 또 좀 다르게 굉장히 독단적이고 건방지고 그랬는데 정조가 이런 것들을 봐줬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니까 얼마나 세상에 불만이 많겠는가.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박제가가 굉장히 그 심한지 같은 사람이 되게 미워했거든요. 박제가를.
왜냐하면 박제가는요, 그 검서관이었잖아요. 그것도 규장각 검서라고 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정조가 특별히 이들한테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 검서관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그 이 사람의 의식 자체는 어디 있냐면 사대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걸터앉는 의자들이 그 대관이나 그 뭐 이상되는 사람만 쓰는 의자가 있대요. 그걸 또 굳이 또 조회를 할 때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데. 그래서 심한지가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이건 뭐죠? 신분을 이게 참월하는 거예요. 이게 참월이에요.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또 누구한테 일러요? 정조한테 일러요. 정조와 심한지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든지 심한지는 정조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사실은 상소문도 정조가 다 고쳐줬어요. 상소문 썼냐? 그걸 이렇게 썼느냐? 편지를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심한지가 그 정조한테 가서 일렀어요. 박제가 잘 안 되겠다. 그때 말했어요. 다 줘라. 얼마나 지금 처지가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박제가는 사실은 정조 당대까지는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24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그 18세기 소품문이 그냥 글쓰기의 변화, 형식의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스타일의 변화는 사실은 그 안에 추구하고 있는 내용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함께 가요. 그래서 이용유든 박제가든 이덕무든 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글 편편은 다 뭐죠?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의 모습이 들어있고 삶이 다른 사람이 어떤 건가 하고 편편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읽으면 아, 다른 삶은 이런 거구나 하는 그 구체성을 확인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들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용유는 제가 박지원만 제문을 되게 잘 쓰는 줄 알았어요. 파격적으로 제문을 잘 쓰는 줄 알았더니 이용유도 제문을 너무나 잔잔하고 파격적으로 잘 써요. 그래서 정수 노인에게 주는 제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노인은 살아생전에 너무 그 세상을 혐오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싫던 세상을 혐오했는데 이제 싫어하던 세상이 그 죽음의 세계에서 사라졌으니 이제 편히 가시라. 이렇게 제문을 썼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정수노인이 고생을 했으면 이런 그 절절함이 막 들어오는 그런 글쓰기인데 굉장히도 담담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들은 다 셋 다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